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어컨 청소한 김나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문제에서 해방을 꿈꾸는 김지석입니다. 드라마도 보시고 많이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주식 채널 식구분이 확 늘으셨다고. 네, 4월부터 많이 네. 들었어요. 애플 팟캐스트에서 저희 지구의 날 기념으로 저희를 좀 메인에 노출해 주셨나 봐요. 저희 방송을. 네. 그래서 또 이제 새롭게 그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저희 앞으로 또 좋은 방송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 팟캐스트가 보통 BBC, CNN 이런 팟캐스트 주로 메인에 노출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노출하셨다는 것은 뭐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이제 거의 뜸도 다 들었다. 우리들 생각하고 싶고요. 여기서 되게 부담스러운 거는 이러고서 다시 구독이 떨어지면은 애플이 밀어줘도 안 된 팟캐스트잖아요. 에이, 아니에요, 그쵸. 쌤. 아, 저희 그쵸. 팟빵이나 이런 데서도 꾸준하게 계속 늘고 있어서 그래서 네. 이럴 때 부담 느끼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식구분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런 속에서 또 이제 댓글이랑 후원을 또 많이 해주셨는데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예. 까미노레반테님이 팟빵에 10,000원 후원해주시고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댓글 중에 주요 내용을 조금 추려서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붓바살바 사연에 소개된 분은 아니지만 전기차 카페에 글을 올린 분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 글을 쓰지 않는 편이신데 전기차 카페에는 등업을 하려면 글 5개를 써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고려하는 분이 계신지 글을 올렸는데 대체로 조금 냉소적인 댓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지석쌤이 등판을 해서 특유의 말투로 대댓글을 달아주셨다고 하네요. 지석쌤이 저기 뭐 김지석 이렇게 댓글 다신 건 아니죠? 설마 또 맞는 것 무슨 같은데. 다른 뭔가 배트맨 이런 걸로 다신 거죠? 아니 전데 전기차 카페에 가끔 글 달아요. 또 이분이 기후위기를 공부하다가 지식 채널을 듣게 되셨고 붓바살바 1회부터 정주행을 해주셨다고 해요. 저희 완전 초기 식구. 네. 그리고 또 그린피스 후원자가 된 이후에는 부모님 네. 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기차 예약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까미노레반테님 댓글을 붓바살바 채팅방에 공유했어요. 네. 그 평소에 감사 댓글을 남긴 적은 없었지만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시고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재밌고 유익한 방송 만들어주세요.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큰 힘을 얻었고 저희가 작은 보람이 아니라 큰 보람을 얻고 간다는 점 다시 한번 방송에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냥 그 구경만 보통 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거기 보면서 아 전기차 일찍 살 걸 막 후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말 듣지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걸 즐기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정말 저도 가뭄에 콩나듯 들어오는 환경 때문에 사지 않으세요 이런 게 달았는데 이게 참 우리나라에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내가 전기차가 뭐 잘 나가서 사지만 환경이 더 좋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톤이라면 우리나라는 환경 때문에 샀다라는 걸 좀 뭔가 부끄러워하는 느낌? 내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근데 한 가지는 저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아유 이게 이래서 좋은 겁니다라고 썼는데 그냥 저의 그 특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인정하고 다만 저의 그 냉소적이고 그런 특유의 말투의 댓글로 힘을 얻은 구독자가 있었다.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저도 태양광도 설치하셨고 전기차도 네. 그 구매 예약하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보람을 느꼈고요. 다만 아니 1회부터 들으셨는데 왜 진작 전기차를 안 사셨는지 아닌가? 그거는 아니 쌤 그러면 저랑 윤탁쌤이 뭐가 됩니까? 그거는 진짜 차가 그래도 이제 집 다음으로 비싼 거여가지고 쉽지가 맞아요. 않아요. 오케이. 네네. 또 오늘 그 WMO가 된 리포트죠. WMO가 도대체 뭡니까? 세계 기상기구인가요? 네, 기상기구. 네, UN 세계 기상기구. 네, 뭔가 리포트를 냈는데 저희 또 붓바살바 클래식이죠. 이제 아무도 잘 관심 갖지 않는 그 국제기구 보고서 리포트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계속 보람을 느끼고 계속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그럼 우리 그런 거예요? 방금 그쵸, 영어로 그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월드 메테 어쩌고저쩌고 올가니제이션인데 영어가 좀 길어가지고 나중에 지석쌤이 한번 소개해 주시고요.
그럼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후 비상사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경제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그린피스 기후를 검색하시면 쉽게 캠페인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메인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시그니처 코너죠. 전기차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계 기상기구에 근무하시는 이 리포트 쓰신 저자분은 좀 기다려 주시고요. 오늘 또 어떤 재밌는 소식 갖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 소식은 좀 있습니다. 어니스트 앤 영이라는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18개 국가에 한국 포함해서 소비자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너 다음에는 차 어떤 거 살 거야?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52% 이상이 전기차 사야지 사고 싶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한 80 몇 %의 사람이 전기차가 더 비싸도 나는 살 생각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한 20% 더 비싸도 산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고요. 그런 사람이 35%였대요. 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3%가 약 3분의 2가 다음 차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피스가 2019년부터 전기차로 빨리 넘어가야 된다라고 캠페인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약간 좀 대중교통 캠페인이 아니라 좀 개인차인데 전기차로 넘어가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오해도 좀 샀었고 무슨 전기차 치어리딩 하냐 약간 좀 그런 비판도 좀 받고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높은 결과가 나온 데 있어서는 그린피스 전기차 캠페인 팀도 일조하지 않았나. 예, 그 안에서 핵심 멤버는 김주석 저고요. 매뉴얼 같은 것도 펴내셨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기차 네네. 구매를 위한 모든 거. 네. 앞에 소괄호가 숨겨져 있죠. 대리점에서 알려주지 않는. 예, 그거 지금도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지금도 계속 다운로드하고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전기차가 답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맞아요.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됐는데 좀 흥미로운 결과는 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테슬라가 이제 막 전기차를 밀어붙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29%의 사람만 사고 싶다고 대답했고 호주가 두 번째로 낮아요. 38%. 근데 제일 낮은 미국에서조차도 10명 중에 3명이 사고 싶다는 거니까 네. 이제 전기차로의 전환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요구 이런 거는 이미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넘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하네. 미국, 호주의 공통점은 땅이 넓다? 그런 게 있긴 한데. 전체 의견은 아니겠지만 제 미국 사는 친구한테 이제 전기차 얘기를 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너무 넓어서 충전소가 아직 그만큼 많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망설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넓은 나라에서도 기차나 비행기 타는 게 좀 편하지 않나요? 물론 이제 비행기는 좀 탄소 배출 많이 되긴 하지만 근데 굳이 이렇게 차를 또 이렇게 선호하시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가 충전소가 상당히 잘 구축해놨는데 네. 약간 이제 비판받은 거가 테슬라 차만 충전하게 돼 있으니까 네. 이거는 전체적인 전기차 보급에는 도움이 안 되고 니들만 챙기고 약간 비난이 있었어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거죠. 왜냐면 나도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강원도에 이제 가서 전기차 충전소 찾아보면 테슬라가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선 충전을 못하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하게 해주면은 보조금도 줄게 이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네덜란드, 프랑스, 노르웨이에서만 그러면은 딴 사람들도 와서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핸드폰 앱 깔고 가서 이렇게 꽂으면 충전될 수 있게 이렇게 하다가 5월 23일에 전격적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영국의 충전기를
다 개방해 버렸어요. 그 대승적인 결단이네요. 왜냐면 테슬라 입장에서 당연히 자기 전기차 사라고 자기 고객들한테만 하는 게 그런 당연한 건데 그래도 그래서 사실 테슬라 오너들은 좀 불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한가하게 와서 딱 충전하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근데 또 뭐 이게 또 들어가면 고도의 마케팅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딱 충전하러 그것도 왔는데 맞아요. 충전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보이고 뭐 그 사람들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도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홍보효과도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고 여러모로 되게 도움이 되는 지구와 본인 브랜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 아닌가. 네, 궁금한 게 그러면 테슬라 모시는 분들은 그냥 가까운 충전소 가서 하시는 걸 선호해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가도 테슬라 충전하는 걸 더 좋아해요? 아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네. 저희 어차피 아파트에 충전기가 있으니까 그거 쓰는데 네. 장거리를 갈 때 지금 고속도로에 좀 충전소가 조금 부족한 구간이나 그 시간대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포터 그 화물차로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맞아요. 거기에 좀 너무 굉장히 항상 포터 하신 운전분들이 충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테슬라 모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고 대신에 휴게소에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충전하고 들어와서 고속도로 다시 재진입해야 되는데 그냥 휴게소는 없는 셈 치고 그냥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포터 전기차가 워낙 많이 팔려가지고 또 그분들이 그렇죠. 충전할 때 많이 눈에 띄시나 봐요, 그죠? 다른 차들도 많긴 한데 워낙 휴게소에 뭐 충전기가 2대, 3대, 근데 3대 중에 뭐 한 기가 망가졌어, 막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합니다. 뭐 좋은 소식 좋고 근데 이제 좀 테슬라 말고도 이제 좀 전면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현대가 좀 더 힘을 좀 써야죠. 현대가 이피트라는 거 좀 만들긴 했는데 맞아요. 아니 심지어 테슬라보다도 충전소가 적나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대의 분발이 필요합니다. 차는 많이 팔았는데 쌤, 근데 이피트 얘기하시니까 이게 확실히 홍보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게 일단 그 이피트 자체가 되게 뭔가 웅장하고 뭔가 세련되고 미래적인 그런 충전소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 그리고 거기서 현대차가 이제- 만든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이피트라고 네, 하나 봐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충전하시는 분들 보니까 부럽다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건 그 이피트를 구축하는 비용이 네. 그 테슬라의 슈퍼차저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아무래도 화려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크기도 예, 그렇고. 지붕도 덮어야 되고 그 스크린도 막 있고 그렇잖아요. 막 큰 스크린도 있고 맞아요. 슈퍼차저라고 테슬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띡하니 플러그만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는 약간 기능에 좀 초점을 맞춘 거고. 맞아요. 이제 현대차 좀 홍보에 초점 맞춘 건데 이제 또 이제 대중화 되면은 딱 그것만 하게끔 이렇게 단순화 되겠죠, 그죠? 그쵸. 그게 필요할 겁니다. 아무튼 현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소식 하나. 전기를 사가는 값이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만들면 네. 그거를 요즘 고유가구 뭐 등등 한전 적자 그래가지고 너무 일방적이지만 어쨌거나 그 전기를 사오는 가격을 좀 제한을 두기로 했어요. 낮추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원래 예전대로 계산해주면은 훨씬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사주겠다라고 이제 일방 통보를 한 거죠.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사주던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은 태양광 풍력도 전기값을 더 주는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뭐 약간 대체제인데 가격은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한 건데 지금은 이제 너무 비싸지니까 그러면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 태양광 풍력은 좀 그냥 적당히 줄 테니까 그냥 그거 받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라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불만이 많은데 저는 사실 좀 납득이 돼요. 저는 발전소 하는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결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만들면 바깥에서 무슨 고육가니 뭐 전쟁이니 뭐 이런저런 게 있어도 전기 가격을 높게 안 하고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안정적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왜 이렇게 뭐 전기값이 비싸요? 천연가스 값이 올라서요? 석탄값이 올라서요? 요즘 한 2-3배 올랐거든요. 근데 태양광 풍력 비중이 많으면 저기 솔직히 부담 없으시니까 그냥 좀 예전 가격으로 파시면 안 돼요? 했을 때 싫어요 할 수는 있지만 네. 절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죠. 그치 나는 옛날하고 똑같은데 뭐 원료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전기차가 늘어나면 전기차 충전비가 휘발유값만큼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이. 이게 그렇지가 않다.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를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전기 팔아서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저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막 반발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제한했을 때 사실 피해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기차를 고려하시는 분은 전기값이 비싸져가지고 나중에 뭐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얘기 또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전기차 소식 또 재밌게 준비해 주신 지석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메인 주제죠. 세계 기상 기구 맞습니까? 그 WMO가 이제 준비한 그 기후 변화 관련 리포트랑 유엔이 준비한 재생 가능 에너지 관련 5개년 계획 듣기만 해도 좀 벌써 지금 이탈하시는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고 네, 솔루션까지도 다 제시를 할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거기에서 리포트를 냈으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어떤 내용이 좀 담겼으니까 나연쌤? 일단 키메시지를 보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가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11도,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0.13도 높았대요. 네.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고려를 해서 보더라도 1도가 넘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네. 이게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심지어 이 상승치가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보다 덜 따뜻한 거래요. 우리가 정말 1.5도에 근접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오랜만에 또 듣네요. 라니냐, 엘니뇨. 맞아요. 오랜만에 듣네요. 엘니뇨, 네. 라니냐.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지석쌤이? 라니냐, 엘니뇨 대략적으로? 그거는 뭐 랄리냐는 찬물 퍼지는 거고 엘니뇨는 따뜻한 물 퍼지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네. 한 가지는 엘니뇨, 랄리냐도 기후변화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 예전에는 엘니뇨, 랄리냐 영향이 좀 컸다면 최근에는 그냥 온난화 영향이 더 세서 뭐 랄리냐가 왔었는데 여전히 덥네 뭐 이렇게 되고 있어서 갈수록 엘니뇨, 랄리냐는 조금 덜 중요하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좀 지금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마지막이란 말은 우리 하지 마요. 네. 좋아요. 약간 네. 드라마 대사 톤으로 말씀드리자면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요거 듣고서 사람들이 모르면은 다시 기회가 없는 건 맞아요. 시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루라도 빨리 알아야 되는데 뭐 마지막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없다. 예. 지석쌤 네. 메시지 너무 예. 멋있다. 배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드라마,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요. 드라마 작가 지망생 분이 꼭 이게 어디 적어두세요. 꼭 나중에 쓰시고. 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 리포트에서 7개 그 지표 중에 4개가 최악이다. 4개가 이제 더 나빠졌다라고 하고 네. 3개는 상당히 나쁘다. 하지만 최고 나쁘진 않다라고 한 게 2016년이 가장 좀 뜨거웠던 시기고 그 다음에 랄리냐 등 영향으로 조금 이제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7개 지표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7개 지표 중 냈는데 4과목은 F, 3과목은 한 D 플러스 정도 나왔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무튼 유엔 사무총장님이 또 언급까지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표라는 얘기 나오면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대기 중 CO2가 우리가 자동차 타죠, 전기 만들죠, 뭐 기타 등등 태양광 풍력 빠르게 늘리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비중이 이제 한 10% 정도 왔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화석연료 많이 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2021년 평균이 413.2까지 왔는데 뭐 이거는 뭐 예전 대비 한 50% 늘어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를 말하는 수치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네. 계속 배출해가지고 이게 쌓인 거가 더 늘었다 결국에는. 근데 이건 뭐 예상됐던 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얘기가 나왔지만 메탄이라는 것도 늘었고, 뭐 그다음에 지소산화물이라고 그 비료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늘었고, 다 늘었습니다. 다 늘었고. 저기서 좀 안타까운 거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제약받으면서 약 5.6%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아비규환이었지만 한편으로는 CO2 면에서는 드디어 좀 꺾이나 했었는데 그렇죠. 비행도 좀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봉쇄 같은 거 풀리고 하면서 결국 다시 늘었습니다. 그래서 23%가 녹아요. 전 세계 CO2의 23%가 바다에 녹는데 이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산성화가 진행될수록 게다가 바다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럴수록 녹아드는 CO2가 또 줄어들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산성화되면서 바다 피해 보고 아무튼 뭐 좋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 그 바다에 녹으니까 다행인데 바다는 죽어나는 거죠. 자, 그렇죠. 산성화 되면은 이제 그 바다의 그게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예, 그 껍데기 같은 걸 못 만들어요. 갑각류나 이런 애들이 조개라든지 예, 플랑크톤 같은 것도 이제 못 견디는 애들도 있고. 예. 그 다음 거는 그 방금 제가 이미 스포를 해버렸지만 바닷물이 뜨거워지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300m까지 수심, 뭐 그다음에 700m까지 수심, 그다음에 700m에서 한 2000m까지 수심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물이 이게 어디가 더 빨리 뭐 뜨거워지나 그 밑에까지 영향을 받나? 하고 측정해봤는데 결국에는 2000m 그 부근도 온도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밀레니얼이나 센티니얼 투 밀레니얼 타임 스케일 상으로 계속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 측정을 1960년대 정도 시작했나 봐요. 데이터가 그때부터 있는데 깊은 수심에 있는 곳들은 영향이 좀 적다가 최근에는 거기조차도 이제 뜨거워지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빙하, 높은 산이나 극지에 있는 그런 뭐 그린란드 이런 데 있는 빙하가 1950년대 계속 녹고 있는데 1950년대 대비 높이가 33.5m가 낮아졌다. 근데 그 녹은 것 중에서 1980년대 이후에 녹은 게 약 76%다. 그리고 이제 빙하라는 거는 3차원적인 물체거든요. 짧아지거나 줄어든 것도 문제인데 두께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북서부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폭염하고 산불로 빙하가 더 훨씬 빨리 줄어들었고 그린란드가 8월 중순에 기록적으로 해빙이 됐는데 해발 3216m에서 처음으로 비가 내렸답니다. 관측사상. 눈이 안 내리고. 예. 그리고 비가 내렸으니까 당연히 높겠죠 또. 예. 그래서 그 빙하가 33.5m가 낮아졌다는 것도 거의 뭐 10층 높이? 그렇죠. 1등 10층 예. 높이가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예, 예. 그게 다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갔고 그리고 폭염 관련해서는 뭐 이제 우리도 슬슬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 뭐 북미나 지중해 폭염이 이제 뭐 요즘 기록이 다 깨지고 있고 데스밸리에서 작년에 7월 9일에 54.4도가 갔는데 요거는 1930년대 세웠던 기록을 이제 넘어간 거고 사람이 안 사는 곳이라서 뭐 거기가 좀 더 뜨거워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시라큐스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이탈리아 뭐 시실리 섬에 네. 거기가 원래는 왜 지중해 그러면 앞에 붙는 게 그거잖아요. 온화한 지중해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지. 48.8도를 갔답니다. 네. 이탈리아.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있나? 네. 그러니까 일단 죽어나는 거죠 뭐. 근데 잘 버티고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문제는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면 이게 온도가 더 높고 더 길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기후 변화 관련해서 경각심이 꽤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죠. 네. 원래 그 지중해 지역이 이제 태양이 자결하는 그런 건데 그렇죠. 그걸 또 부러워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뭐 독일 같은 데는 이제 그런 날씨를 부러워해서 놀러 가기도 하는데. 그리고 홍수 가뭄 뭐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에 중국 하이난 지역 홍수 나가지고 네. 지하철에 사람들 막 갇혀가지고 막 네. 맞아요. 사람도 맞아요. 죽고 경제적으로 177억 달러의 피해가 있었고 독일이 이제 200억 달러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그게 이제 뭐 여기 보고서 나오진 않지만 사실은 독일의 정권 교체에도 좀 영향을 미쳤죠. 예. 그렇고 근데 진짜 폭염이 이렇게 더워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도 같은 데는 아예 마을 이런 데가 완전히 그냥 50도 넘기고 막 그런 데도 있었죠. 예. 그리고 그 가뭄이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되게 심한데 이제 남미, 캐나다, 미국 서부,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터키가 가뭄이 되게 심한데 사실 지금 녹음하는 게 우리가 5월 31일인데
네. 그 밀양에서 지금 굉장히 가물 상태에서 또 산불이 나가지고 맞아요. 지금 뭐 3단계까지 갔어요. 국가 비상사태 3단계까지.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가뭄으로 인한 뭐 대형 화재, 그 푸르른 산이 5월달에 막 불타는 모습이 흔하게 나오는 장면이 아닌데 며칠 전에도 울진에서 또 불났었고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이 가뭄이 심해지면 산불도 또 가고 그래가지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셀윈 하트라는 그런 유엔 사무총장 기후변화 특별 자문관이 중앙아시아, 남미, 중앙 동서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섬나라에서 극한 기후로 사망할 확률이 15배가 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5배?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인류가 발전하고 해서 이제 극한 기후로부터 우리가 인류가 발전하면서 보호하는 것들을 그 만들어 왔잖아요. 옛날에는 뭐 저기 동굴에서 살고 뭐 하다가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보호가 더 이상 그 보호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인공적인 도움이 있어야 이제 위기를 넘길 수 있고 뭐 근데 그럴 때 또 에어컨 켜는데 석탄 발전소 돌리고 있으면 이제 약순환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걸 깰 거가 이제 필요한 거고 그거는 곧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캐나다 지역 같은 경우는 폭염 때문에 그 카놀라라는 작물이 약 40% 정도 수확량이 줄어들어 가지고 뭐 문제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지표는 아닌데 유엔에서 요거를 또 언급한 게 있어 가지고 식량 안보 면에서 아시아 지역에 지금 영양실조를 하는 사람이 4억 명이 넘고요. 아프리카가 거진 3억 명 정도가 이미 2020년에 영양실조를 앓고 있는데 지금 가뭄하고 전쟁 영향으로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면은 더 많은 사람이 이제 고통받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세계 기상기구는 아니고 이제 유엔에서 네, 가져오신 건데 네네. 지금 숫자가 엄청 충격적이네요, 그죠? 그렇죠. 사실 몇억 명이 지금 영양실조라는 게 이게 2022년도에 말이 되나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난민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2021년 10월 기준으로 중국은 140만 명이 난민이고 기후 난민, 그다음에 필리핀이 약 40만 명, 베트남이 약 60만 명 정도가 기후 문제 때문에 특히 그 물 문제 때문에 국가 내에서 저기 약간 이재민이 됐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기후 난민이 140만 명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리도 베이징 사무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땅이 워낙 크고 이제 또 그 동부 해안 지역이랑 서부랑 발전 상태가 완전 다르니까 그죠? 네, 뭐 내륙 지방 같은 경우도 뭐 우리는 처음 들어봤지만 뭐 몇십만 명 사는 곳에서 홍수가 심해가지고 한 10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이재민 났다거나 이런 것들이 몇 군데만 있어도 그러니까 40만 명 가는 거죠. 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네. 참. 사실 이게 제가 이 WMO 보고서인데 이거가 발표하는 날 유엔 사무총장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5가지 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거를 그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WMO는 문제를 알려주는데 그 해결책을 이제 유엔에서 들고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붓바살바 많이 들으신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인데라고 할 텐데 뭐 그거를 제가 5개 포인트 소개하자면 조금 새로운 면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재생에너지 기술을 필수적인 공공재로 다뤄야 한다. 네. 필수 공공재가 뭔 뜻입니까? 사치제는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백신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저런 규정인 이런 거를 좀 벗어난 그리고 이제 필수적인 거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그 공공재니까 뭐 이래저래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면 좋은 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공재로 다뤄야 된다라는 게 좀 많이 들었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좀 이게 재생에너지를 좀 다른 차원으로 그쵸.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그 배터리 저장 기술, 배터리 혁신 생산 가속화를 위해서 전 세계 기술 회사, 제조사, 투자자들이 협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위한 원자재 부품 공급을 다각화해서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 지금 중국의
되게 높아요, 의존도가. 원자재 아, 의존도. 그래요, 쌤? 네. 예, 예. 그리고 러시아도 만만치 않게 꽤 나와요. 맞아요. 니켈에 전기차 만드는데 필요한 니켈의 약 15%인가가 러시아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중국하고 뭐 유럽하고 미국하고 막 사이가 다 나빠졌다. 그러면 전기차 전환 이런 거는 뭐 중국에선 되겠지만 딴 나라에서는 이제 올스톱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가가야 된다. 더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예. 세 번째로는 화석 연료에 를 둘러싼 그런 관료적인 체제를 개혁하고 그다음에 그런 좀 프레임워크를 새로 뭐 짜야 된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건 조금 이게 뭔 소리야라고 제가 보니까 그 디테일은 그러니까 정부가 태양광이나 풍력 시설 만들 때 허가를 간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5년, 7년 걸리기도 하거든요. 유럽에서도. 빨리 바꿔야 네, 그냥 된다. 빨리 태양광에 뭐 특별한 문제 없으면 여기다 빨리 지으세요. 뭐 빨리빨리 뭐 체크할 거 체크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되게 빨리 고속화하고 그다음에 전력망이 이제 좀 조금 낡으면은 이걸 소화를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전력망을 좀 더 강화하고 강력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정해서 투자자, 개발자, 소비자, 생산자들이 저건 국가가 하기로 한 거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공급망 늘려야겠네? 그러면 우리가 자본 투입해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게 좀 그 정부가 사실 시그널을 줘야 된다. 예, 지금 보면 사실은 석유하고 석탄하고 가스를 뭐 구입해서 전기를 싸게 공급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돼 있지 태양광 풍력을 최대한 빨리 이렇게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사실 정부가 그런 식의 조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꾸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뭐. 필요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정부가 매년 약 5천억 달러인데 그러면 64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더라? 500조 되나? 그래서 투입해서 화석연료를 싸게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보조금 640조 원이 재생에너지를 보조해주는 그런 전체 보조금의 3배가 넘기 때문에 와, 그렇구나. 그거를 도와줄 게 아니라 그런 돈을 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이 확대되게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데 사실 우리나라도 요새 유가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유가를 30% 깎아줬나 그러거든요. 사실 그것도 약간 보조금이에요, 사실은. 물가 그래서 안정화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그거 안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어서 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비싸서 안 쓰려고 했는데 다이 좀 싸졌네, 쓸만하네 하고 쓰게 되니까 이게 악순환을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렇게 안 되도록 그런 재원을 화석연료 보조금에 쓸 재원을 재생에너지에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5번째는 재생에너지 설치를 위한 민간 공공 투자가 3배 늘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이랑 공공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PPP라고 하죠. 그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빨리. 그러니까 투자해서 물론 R&D도 조금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있는 거를 빨리 설치하는 게 워낙 긴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기 아예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 건설 관련 자금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좀 더 정밀하게 이런 무슨 영향은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봐야 되니까 2, 3년 더 지켜봅시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좀 과감하게 좀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더 늦기 전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좀 급발진 시켜야 한다. 점프 스타트라는 표현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이 WMO에 발표한 수치들이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어요. 한동안은. 그나마 그게 조금 좋아지거나 멈추려면 태양광 풍력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유엔에서 이제 그거를 정말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금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화석 연료가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유엔 기후 변화 고문으로 계신 그 하트라는 사람분이 사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로 이렇게 러시아 석유나 가스 공급이 조금 제한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더 파자, 딴 데서 가져오자 막 이러면서
석유회사들이 제가 딴 데서 가져올게요. 러시아는 끊으세요. 하고서 제가 아프리카 받은 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쪽으로 지금 투자가 되려는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안 하면 이제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원래 여기 유엔 이분들은 마지막이라는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이제 끝간데까지 몰렸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악순환에서 해방되려면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유럽도 태양광 풍력 늘리는 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동시에 이제 뭐 LNG를 더 사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은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느냐가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면 결국은 또 아프리카에서 또 무슨 쿠데타 있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또 막 이렇게 되느냐 그 기로에 섰다. 진짜 그 얘기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러시아 석유 못 사게 됐다고 다른 데서 파서 살라고 하지 말고 재생가능 에너지로 가자 이참에.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도 좀 빨리 끝나야 되고 그죠? 아이고 너 거기 많은 분들이 힘드셔가지고 볼 때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또 초반에 재밌는 전기차 소식이랑 그 세계 기상기구의 이제 보고서 그리고 그 보고서를 갖다 쓰시면서 또 이제 훈화 말씀을 하신 또 유엔 사무총장님의 말씀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럼 우리 또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이 은탁쌤이랑 함께하는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그거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감동 파괴. 지금 저 벌써 지금 한마디 구독자분들 해주세요. 빠져나가는 소리가 좀 들려요. 아닙니다. 끝나신 줄 알고 나가시기 전에 제가 얼른 네,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에 대한 생각을 듣기 전에 제가 이제 또 그린피스에서는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부자 아빠 사랑하는 아빠 방송에서는 잠깐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더 저보다 또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네. 저랑 지석쌤 네. 2인 체제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분 추천 받으면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내용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유엔에서까지 유엔하면 사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유엔조차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정말 신속하게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더 이상 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나무 심자 이런 얘기할 줄 알았는데 좀 의외였어요. 네. 이 시기에 나무 심자고 하면 안 되죠. 네. 나무도 뭐 심는 게 나쁘진 네, 않죠. 네. 나무도 심는 거 좋은데 물론 그렇지만 속도를 맞추려면 그죠. 네. 지석 쌤은 좀 어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기후 비상사태 이런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그게 레토릭에서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좀 변한 것 같아요. 예, 저렇게 막 유엔에서 원래는 뭐 그 3배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진짜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최소한 유엔에서는 권한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옛날에 그 창립 초기에 막 군대 보내서 뭐 그런 힘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런 발언을 해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저거를 좀 받아들여서 빨리 가면 그나마 좀 희망이 좀 있어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과 나빠지는 수치를 보면서 또 이제 좀 침울한 마음과 근데 하여튼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기회는 계속 있는데 언제 그 기회를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1.5도인지 1.7도인지 1.8도인지 되는 거니까.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또 이제 주변에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지금은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방송 소개가 될 텐데 또 유권자분들이 또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이게
또 유심히 보실 거예요. 누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후보가. 그런 좀 변화가 생겨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방송 함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지석쌤, 나연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